나는 65세에 은퇴한 첼리스트. 김준아, 10년 전 나는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다.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동시에 유리벽 안에서 사는 것 같았다. 강한 감정, 스트레스, 심지어 과도한 기쁨조차 내게는 위험할 수 있었다. 나의 하루는 조용한 아침 식사, 독서, 그리고 정확히 1시간의 첼로 연습으로 이루어진 고요하고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넓은 집은 나 혼자만의 성체이자 고독의 공간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았고 세상과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내 굳게 닫힌 성체의 문을 두드리는 이가 나타났다. 창밖에는 아침부터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나는 서재에서 막 첼로 연습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딩동 자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다. 멀리 사는 자식들은 늘 전화부터 하는 법이니 불청객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에는 작은 우산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김준하 교수님, 저는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저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교수님의 삶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즉각적으로 거부감이 들었다. 나의 삶이라니. 이미 한번 끝났다가 다른 이의 생명을 빌려 겨우 연명하고 있는 이 삶이 책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잘못 찾아오셨소. 내 삶은 책이 될 만큼 대단한 것이 없소. 돌아가시오. 나는 매정하게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닫히는 문틈으로 다급하게 말했다. 교수님은 위대한 첼리스트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시련을 이겨내신 분이시고요. 교수님의 음악과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제발 잠시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큰 시련이라는 그녀의 말. 내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해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붙잡은 것은 그 말이 아니었다. 나는 닫히려던 문을 멈추고 문틈으로 그녀의 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맑고 총명해 보이는 눈동자.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내가 아주 잘 아는 종류의 슬픔이 그림자처럼 어려 있었다.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감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 가슴 속의 이 심장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 다르고 조금 더 힘차게 뛰는 것 같았다. 설명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이끌림이었다. 나의 이성은 당장 그녀를 돌려보내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나의 심장은, 아니, 어쩌면 이 심장의 원래의 주인이었을 누군가는 그녀를 들여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일단 들어오시오. 비를 맞고 서 있을 수는 없으니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그녀는 놀란 듯, 하지만 이내 감사함이 가득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상쾌한 봄비의 냄새가 나의 고요한 집 안으로 함께 밀려 들어왔다. 아주 오랜만에 맡아보는 살아있는 사람의 향기였다.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고 습관처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와 낡은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우리의 침묵을 채웠다. 나는 그녀를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내 집 안을, 구석에 첼로 케이스와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조용히, 하지만 무언가 그리운 눈빛으로 둘러보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이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는지. 나의 조용한 성체는 그렇게 아주 쉽게 허물어졌다.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지만 그와 동시에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아주 작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다. 봄비와 함께 찾아온 이 낯선 손님이 과연 내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이라는 악보에 새로운 곡의 첫 음이 그렇게 조용히 연주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 이혜원 씨와의 만남은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약속된 시간에 수첩과 작은 녹음기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한 채 그녀를 나의 서재로 안내했다. 그런데 그녀의 질문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나의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자극적일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대신 나의 음악에 대해 물었다. 교수님께서 생애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던 첼로곡은 무엇이었나요? 연주를 하실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그녀의 질문은 사려 깊었고 나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의 음악 인생에 대해, 나의 열정에 대해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작가가 아니었다. 우리는 마치 나이 든 스승과 총명한 제자처럼 음악이라는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인터뷰는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첼로를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망설였다. 10년 만이었다. 청중을 앞에 두고 연주를 하는 것은 나의 연주는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한 고독한 의식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첼로를 꺼내 아주 오랫동안 연주하지 않았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을 연주했다. 한 명의 청중,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서재의 공기는 달라졌다. 나의 첼로 소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고요한 숨결이 나의 선율과 함께 흐르며 서재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나의 조용한 삶에 작은 온기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직접 구운 쿠키를 가져오기도 했고 향이 좋은 입차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녀가 오는 날이면 나의 낡은 집은 그녀가 가져온 달콤한 냄새와 우리의 조용한 대화 소리와 나의 첼로 소리로 채워졌다. 나는 소년처럼 그녀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이 작은 행복은 세상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내가 사는 동네는 누가 밥숟가락 몇 개를 가졌는지까지 알 정도로 좁은 동네였다. 젊고 아리따운 여자가 혼자 사는 늙은 남자의 집에 매일같이 드나드는 모습은 사람들의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나는 이웃 아주머니 두 분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어머, 김 교수님 되게 요즘 젊은 아가씨가 드나들던데. 봤어요, 봤지? 봤어.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던데. 무슨 사이일까? 몰라. 글쎄 말이야. 호라비 집에 젊은 여자가 쯧쯧.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분노와 함께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들은 우리의 순수한 교감을 그저 추잡하고 뻔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혜운 씨가 우리 집을 찾아올 때면 혹시나 누가 볼까봐 조바심이 났다. 나는 이 만남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 때문에 저 앞길이 창창한 젊은 여자의 평판에 흠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나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인터뷰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차갑게 그녀를 대했다. 나의 어색한 태도를 예리한 그녀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녀는 내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날도 나의 첼로 연주를 청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첼로를 들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수술 후부터 내 손에 익어버린 작자미상의 슬픈 첼로곡 하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연주를 마쳤을 때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그녀의 무릎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혜운 양, 왜 우는 거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교수님, 그냥 이 곡을 들으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셨던 곡이거든요. 그녀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둘러싼 모든 불안과 걱정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의 소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나는 이 소중한 인연을 내 손으로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내 집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첼로 소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아픔과 위로가 함께 만들어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두 사람의 소리였다. 나의 첼로 소리에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라는 그녀의 한마디에 서재 안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녀의 평판에 대한 나의 걱정,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진실한 슬픔 앞에서 하찮고 이기적인 고민처럼 느껴졌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저 여린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곡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작자 미상의 현대 첼로 곡. 내가 평생을 연주해온 바흐나 베토벤과는 전혀 다른 결의 음악이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이 곡을 알게 되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는 이 곡의 존재조차 몰랐다. 이상하게도 이 멜로디는 내 머리가 아닌 내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악보 없이도 손가락이 저절로 현 위를 미끄러졌고 화를 그을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애틋함이 솟구쳤다. 마치 이 심장의 원래 주인이 사랑했던 기억이 내 몸에 세포처럼 남아 함께 연주하고 있는 듯한 기묘하고 신비로운 감각이었다. 나와 그녀의 관계는 이제 그 노래라는 비밀을 공유하는 더욱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우리의 특별함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동네의 가십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정원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다.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대문 앞을 지나가다 혀를 차며 내게 훈계하듯 말했다. 교수님도 연세 생각하셔야지. 젊은 아가씨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거 동네 사람들 보기 좋지 않아요. 괜한 구설수 오르지 않게 조심하셔. 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들의 더러운 상상력이 우리의 순수한 교감을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지 알기에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이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부터 지켜주어야만 했다. 다음 만남 때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혜운 양, 우리 인터뷰 가끔은 밖에서 하는 건 어떻겠소? 내가 아는 조용한 찻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나는 동네 사람들 때문이라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마음을 모두 읽고 있다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그 미소 속에는 나를 향한 고마움과 이 상황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집 밖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낡은 찻집의 구석 자리에 앉아 인터뷰를 핑계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무엇을 꿈꾸셨는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내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의 주인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 익명의 기증자가 아니었다. 그는 혜은의 아버지였다. 내가 그녀의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내가 연주하는 첼로 소리는 더욱 깊어졌다. 나는 이제 그녀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연주했다. 나의 연주는 그녀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의 통로가 되었고, 내게는 새로운 생명을 준 이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되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다.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사함이 밀려왔다. 나는 온종일 그 곡을, 그녀 아버지의 곡을 연주했다. 연주를 하는 내내 나는 마치 누군가의 영혼과 함께 있는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그날따라 혜운 양은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녀가 그립다고 생각하며 저녁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그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교수님, 오늘 하루 부디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가 하늘의 별이 되신 날이거든요. 교수님의 첼로 소리 덕분에 오늘 하루를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오늘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의 달력을 확인했다. 그리고 달력의 한 날째, 내가 아주 희미하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을 발견했다. 10년 전 오늘 내가 새 심장을 이식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태어난 날, 나의 다시 태어난 날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상실의 날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우리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던 것도, 내 심장이 그녀 아버지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도 모두가 운명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프고 아름다운 운명. 나는 나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 안에서 아주 힘차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심장.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나의 심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아버지의 삶이자, 그녀의 그리움이자, 그리고 나와 그녀를 이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달이었다. 그녀의 문자를 받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10년 전 같은 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나의 세상은 완전히 재구성되고 있었다. 내가 연주하던 첼로 곡, 그녀의 눈물, 우리가 나눴던 말없는 위로들, 그 모든 것들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그림 아래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어떤 위로도, 어떤 질문도 섣부르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녀가 다시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오후, 거짓말처럼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혜운 양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우리는 서재가 아닌 햇살이 드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가져온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어제는 교수님의 2번째 생일이셨다고 들었어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싶어서요.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내가 이식 수술을 받은 날짜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슬픈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혜운 양, 나는 다 알고 있어. 내 한마디에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애써 버티고 있던 그녀의 결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그 길고 아픈 이야기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교수님, 처음부터 모든 걸 속여서 저는 작가가 아니에요.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이야기.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붙잡고 오열했던 이야기. 그리고 의사로부터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참담했던 심정.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소 죽어서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렵게 기증을 결심했던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 세상도 함께 무너졌어요. 제 삶의 일부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그러다 몇 년이 지나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일부였던 심장. 그 심장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뛰고 있을까? 좋은 사람 안에서 행복하게 뛰고 있을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소문 끝에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은퇴한 첼리스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작정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인터뷰는 그저 핑계였을 뿐이라고. 저는 그냥 아빠의 심장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 심장이 좋은 사람 안에서 건강하게 뛰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진짜 목적이에요. 그녀는 흐느끼며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곱게 접어둔 카드 한 장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나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카드에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생명의 주인을 나는 이제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에 대한 감사함과 그를 잃은 그녀의 슬픔이 뒤섞여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그녀의 거짓말에 대해 조금도 원망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이토록 아픈 슬픔을 안고 나를 찾아온 그녀의 용기에 마음 깊이 고개가 숙여졌다. 나는 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고맙소. 내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내게 생명을 줘서, 그리고 나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소. 나의 위로에. 그녀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보며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을 질문을 던졌다. 가끔 들리세요? 제 아빠의 심장 소리가. 그 애틋하고 간절한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서재로 들어가 진료실에나 있을 법한 낡은 청증이 하나를 가져왔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집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샀던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서서 청진기의 차가운 끝부분을 나의 가슴, 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곳에 대었다. 그리고는 청진기의 양쪽 귓꽂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직접 들어보겠소.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하고도 가장 진실된 대답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청진기를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아주 오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청진기의 양쪽 귓꽂이를 자신의 귀에 꽂는 그 짧은 순간 서재 안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나의 세상에는 오직 우리의 숨소리와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소리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나의 심장이 이제 곧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흘렸던 슬픔의 눈물은 멎고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는 지금 단순히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유년 시절을, 아버지의 따뜻했던 품을,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세상의 단단한 중심을 다시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귀에서 청진기를 뺐다. 그녀는 눈물로 빛나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평온과 그리고 재회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따뜻하네요. 아주 건강하고 따뜻한 소리예요. 아빠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그 한마디에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그냥 김준하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 아버지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신성한 의무를 지닌 존재였다. 나의 남은 삶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것이자 먼저 간 내 아내의 추억이자 그리고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이 젊은 여성과 그녀 아버지의 유산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냥 작가 지망생 이혜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생명의 은인의 딸이었다. 그녀는 세상 가장 깊은 의미에서 나의 가족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따위는 이제 너무나도 하찮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그들이 우리의 이 기적 같은 인연을 어떻게 감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대화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수술 이후의 삶에 대해 빌린 시간을 살아가는 죄책감과 외로움에 대해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난 후 나의 세상이 어떻게 다시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게 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 아버지를 웃게 했던 농담,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후회들에 대해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의 주인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가져온 케이크를 보았다. 우리 나의 두 번째 생일을,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 이 케이크를 함께 자릅시다. 우리는 작은 케이크 위에 촛불 하나를 켰다. 우리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기도했다. 떠나간 한 사람의 고귀한 영혼과 그로 인해 다시 태어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축복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밤이 깊어가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다.
모든 긴장과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고 고요한 평화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의 가슴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청진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심장의 고동을,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고 싶은 듯 했다. 나는 그녀의 그 손 위로 나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게 살아갈 심장을 주셨다. 그리고 그의 딸인 그녀는 내게 그 심장이 다시 뛸 이유를 주었다. 세상의 편견도, 과거의 외로움도 이제는 아무 상관없었다. 이 조용한 서재 안에서 65세의 늙은 남자와 29세의 젊은 여자는 하나의 심장으로 이어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관계는 하나의 심장이 맺어준 기묘하고도 신성한 약속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찾아오는 손님으로, 그녀는 나를 책에 나올 법한 주인공으로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는 세상에 단 둘뿐인 가족이었다. 그녀는 이제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다. 더 이상 인터뷰라는 핑계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내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다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아는 세상의 지혜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적막했던 나의 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나의 서재에 놓인 첼로를 아주 오랫동안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러시오? 내가 물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첼로를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시작도 못하셨지만요. 아버지는 첼로의 낮고 깊은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닮은 소리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녀의 말에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의 음악, 나의 남은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 그럼 혜운 양이 아버지 대신 한번 배워보겠소. 나의 제안에 그녀의 눈이 놀라움과 망설임, 그리고 희미한 기쁨으로 반짝였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악기라고는 한 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는걸요. 괜찮소. 이 늙은 선생이 아주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쳐주면 되지. 그렇게 우리의 조금은 특별한 첼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녀는 내게 가장 특별한 제자였다. 나는 그녀에게 단순히 음표와 활 잡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꿈을, 그리고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첼로를 껴안는 것조차 어색해했고 활을 그을 때마다 고양이 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악기와 친숙해졌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나의 집은 이제 2대의 첼로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나의 깊고 낮은 첼로 소리가 길을 열어주면 그녀의 서툴지만 맑은 첼로 소리가 그 뒤를 따라왔다. 그것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수업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음악이라는 언어로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몇 달이 지나 그녀의 솜씨는 제법 그럴듯해졌다. 나는 마침내 우리가 함께 연주해야 할 그 곡의 악보를 꺼냈다. 그녀 아버지의 노래. 이제 우리 함께 이 곡을 연주해 봅시다. 나는 이 곡을 2대의 첼로를 위한 간단한 이중주로 편곡했다. 우리는 서재에 나란히 앉아 첼로를 품에 안았다. 내가 먼저 익숙한 전주를 연주하자. 그녀가 떨리는 활로 뒤를 이었다. 나의 첼로는 깊고 낮은 소리로 그녀를 받쳐주었고 그녀의 첼로는 맑고 애틋한 소리로 나의 선율 위를 날아다녔다. 그것은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연주였다. 그것은 나의 심장과
그녀의 손길 이 나누는 대화였다.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한 남자를 위한 진홍곡이자 우리가 새롭게 찾은 가족을 위한 축복의 노래였다. 마지막 음이 공기 속으로 사라졌을 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의 눈에는 같은 눈물이 그리고 같은 미소가 맺혀 있었다. 음악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동네 사람들은 한때 젊은 여자와 사귀는 주책 없는 늙은이라고 내게 손가락질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내 돈이나 내 외로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었고 나는 그녀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것이다. 나는 내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 안에서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 나의 심장은, 그녀 아버지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그리움의 노래를 연주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이중주를 연주하고 있다. 영원히.